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많이 힘들었는데 마침 미리 예약이나 한 것처럼 귀인이 오셨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의 두물머리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빈센트 전에는 뭐였어요? 빈센트 전에는 네. 본명이었습니다. 본명 김두원. 네. KB증권에서 네네. 이코노미스트로 하실 때보다 요즘 훨씬 더 유명해지신 것 같아. 요즘에 활동이 대외적으로 네네. 좀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스킨십이 좀 늘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같은 이게 비슷한 역할을 각자의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 치고는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른. 아니, 이제 짜여진 어떤 그 금융권의 어떤 그 인텔리 느낌이고 저는 이제 막 어디 가서 집에 있다가 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다르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빈센트가 제가 연초에 되게 엄청 재밌게 봤던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노지 그 신사임당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한참 FMC가 호키씨, 도비씨 막 얘기하고 나는데 신사임당님이 근데 뭔 말이에요? 이 장면, 이 장면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그런 컨셉보다는 그냥 좀 난이도 있게 가자. 난이도 있게 가서 진짜로 우리가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떻겠냐. 근데 또 마침 가져오신 주제가 외환시장에서 힌트 찾기고 5월달 FOMC 프리뷰 요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좀 얘기해 주실 거 준비해 주신 대로 쭉 나가다가 제가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좀 얘기해 보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바로?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오늘 이제 5월 FOMC 프리뷰를 이제 다룰 시기가 됐죠. 그쵸. 특히 오늘처럼 시작부터 내리꽂는 이 장에서는 이 원인이 뭔가, 과연 주말 사이에 얘기했었던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여파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내재되어 있던 게 FOMC이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본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약간의 소제목으로서 항상 저는 잘 모르겠을 적에는 이제 외환시장에서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시장이 기회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선반영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FOMC 프리뷰와 더불어서 외환시장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단서를 찾아보자,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른쪽 한번 하이라이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화면 좀 넘겨주시고 저희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소개를 못 드렸는데 넥스트. 책 제목은 넥스트입니다. 넥스트. 넥스트가 무슨 뜻이죠, 근데? 네, 빈센트 넥스트. 룬이 딴 건가요? 아니요, 빈센트 넥스트.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희석팀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5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국면 전환의 트리거드를 담았고요. 다만 책에 라임을 좀 따서 넥스트 썸씽, 그래서 5가지 넥스트의 앞단을 따서 넥스트라고 지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넥스트고 책의 말미에는 이제 5가지 넥스트 외에도 제가 못 본 것들, 특히 여기 효치님 팬분들이 훨씬 더 그런 걸 잘 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6번째 넥스트를 좀 찾아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좀 다듬어 가는데 제 뷰의 틀림을 좀 수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창구도 좀 열어두어서 5가지 정도 얘기해 줬으면 됐지 않냐. 6가지는 좀 같이 찾자, 이런 거네, 그죠? 첫 번째 넥스트가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 중금리 시대가 온다. 두 번째가 글로벌 밸류체인, 맞습니다. 세 번째가 MZ세대, 네 번째가 대안자산, 넥스트 에셋, 그리고 5번째가 전쟁, 그리고 양극화네요. 넥스트 리스크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 시대의 중요한 띠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를 정해주실 때는 일단은 이 내용도 있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탈세계화,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우리 FOMC 프리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다 담아져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쭉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거고, 뒤에 가서 몇 가지 차트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5월 FOMC 프리뷰 어떨 것 같냐라고 보면 저는 소문난 잔치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벌써 우리 증시가 많이 얻어맞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5월 FOMC 그날에는 별로 크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 프로세스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5월 FOMC가 소문난 잔치라면 정말 귀한 잔치는 어딜까라고 보면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6월 FOMC. 6월 FOMC는 제가 소제목도 정했습니다. 중구난방.
자, 5월 FOMC까지는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단서들이 꽤 나올 거예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그렇고, 하지만 6월 FOMC가 되면 그 6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미 뭐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라든지 경기 리세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약간 좀 레벨을 높여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좀 설명이 좀 투박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FOMC가 상당 부분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가장 이제 FOMC다 보니까 뭐 전망 아닌 전망을 좀 해드리면 일단 50bp 가능성이 이미 CM이 선물해서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빅스텝이 50bp 인상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장에는 충격이 질 정도로 왜 50bp를 안 하지? 라는 퀘스천이 붙을 정도로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고요. 저는 QT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50억 달러 3월 FOMC 의사록에 이미 담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빅스텝과 QT가 이번 5월 FOMC에서는 단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오른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금융시장은 선반영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제 당일날은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휴일이죠. 5월 5일. 다행히 뭐 장이 열리지 않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좀 무차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러난 악재 아니면 드러난 수순 외에도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역시 사람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좀 분분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3월 FOMC를 복귀해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 나름대로 피벗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벗이라는 것은 결국 3월 FOMC에서 네, 지난 3월 FOMC가 피벗의 첫 시발점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5월 FOMC에서는 기자가 똑같이 피벗을 계속 할 거냐라고 물었다면 파월 의장은 그럴 거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듀얼 먼데이트라 그래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보다는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보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서포트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이미 지난 3월 FOMC에서의 피벗 바꿨기 때문에 이번 스탠스도 5월 달에도 지속될 거다라는 것을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단호히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금리 상승 압력으로 확대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 그 다음 주에 시계를 넓혀보면 곧바로 물가지표가 나오죠. 그래서 물가지표 4월달 물가지표인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약간의 발을 빼고 있어요. 연준 위원들이. 3월달이 피크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니 3월달이 피크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즉 피크아웃이 이연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형을 좀 돌려보면 2분기에는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좀 말씀드리면 뒤에도 표가 있겠지만 3월 달에 전월비 1.2%에서 3% 정도 상승했어요. 네, 4월 달에 0.8% 정도 증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똑같이 8.5% 찍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숫자적으로는 3월이 피크가 아니고 4월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전후 차치하고 높이 스탠스를 이어갈 거다라는 것이 시장으로 하여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다 반영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지고 약간 이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그럼 미국 경기 어떨 것이냐. 왜냐하면 지난 3월 FOMC 끝나고 기자회견 첫 질문이 그거였죠.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미국 경기 괜찮냐. 그때 파월 의장이 용기 있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1분기 GDP가 드디어 발표됩니다. 지금 뭐 애틀란타 연주에서 나오는 GDP 나우 포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1%대로 둔화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6.9%에서 1이라는 숫자가 달갑지 않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데 경기가 바닥을 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를 잡겠다고 정책의 강도를 높인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5월 FOMC 이후에는 오히려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더 확대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많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기에 대한 우려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반영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FOMC 회의를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 금리도 봐야 되고 경기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잘 아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보시기에는 네. 선반영된 거는 금리 인상은 선반영된 것 같다. 빅스텝까지는 선반영된 것 같다. 네. 그레이트 스텝? 스텝? 네. 그것도 반영된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사실 립 서비스에 불과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빅스텝만 해도 충분히 과하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자이언트 있고요. 스텝 얘기를 꺼내놓고 빅스텝. 네. 그럼 좀 안도 내지는 그래도 뭐 한숨
돌리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데 빅스텝이 이번 한 번만 하고 6월 아니면 9월 달에 빅스텝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도의 한숨이 될 것 같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6월도 있고 7월도 있어. 언제가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네. FMC를 하기 전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FMC 언제 있지? 힘들 때마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하고 FMC만 있으면은 괜찮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아닌 것 네. 같아. 그래서 이 피벗을 지속할 거냐 이게 함축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빅스텝까지 반영이 됐는데 계속해서 피치를 올릴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일단은 방향성을 3월 달에 이미 섰기 때문에 당분간 밀고 나갈 거다라는 것이 조금 매파적으로 반영할 것 같고 근데 이미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부터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잠시만요. 황덕상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유튜버라서 이걸 네. 좀 인사를 해드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는 거죠. 네, 저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저희 이따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을 때 네, 네. 잘 못해서 네, 맛있게 네. 먹겠습니다. 사실 네. 저는 이호석 팀장님 때문에 엄청 네.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실시간 제가 처음 봐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갖고 뭐 사실 제가 환경 매수자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네, 이렇게 네. 보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거를 이제 방에서 이게 띄워놓고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혼자. 네. 네. 좋네요.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GDP라는 게 물론 매크로 지표가 레그가 있어가지고 뭐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그쵸.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요소별로 또 따져보면 결국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계속해서. 근데 과연 소비의 기여도가 얼마나 둔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고용시장이 허상이었는가, 그냥 결국 내세움이 있는 소비 회복의 촉매제였는가, 아니면 또 외부적인 돈발로 인해서 소비의 증가의 허상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발 여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3월 FMC의 스테이트먼트 성명서에서도 이 코로나의 얘기는 싹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얘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근데 그 불확실성의 주어는 물가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경기도나 압력은 없는 것인가 집요하게 기자들이 질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뭐 상상일 수 있지만 저는 1분기 GDP가 컨센서스대로 1%대로 내려온다면 단연 질문은 딱 하나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빅스텝? 그렇다면 경기 앞으로 괜찮은 거야? 파월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잘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냥 투박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할 것 같아요. 예. 고용시장 봐라. 괜찮다. 그럼 이제 이목은 전부 고용시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1분기 GDP를 브레이크다운 해보지 않았지만 투자에 대한 기여도보다 소비에 대한 둔화세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고용시장이 좋아지는 게 소비의 둔화와 어떻게 미스매치됐고 해석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붙이는 거는 5월 FOMC가 끝일 거다. 6월 달부터는 아마 다른 해석들이 중구난방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블룸버그의 리서치 자료를 보면서 네. 이제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플로우보다 스탁에 주목해야 된다. 다시 네. 말하면 가계가 지금 계속 그 고용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중요하지만 네. 작년이랑 재작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받은 돈 그리고 주가가 올라서 네. 집값이 올라서 네. 내가 버퍼가 생겼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초과 저축이 많아서 네. 얘네들이 금리를 올리고 땅땅땅 하더라도 네. 버틸 체력이 돼서 괜찮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동의를 하는 비유고요. 하지만 제로섬이라는 것이죠. 소진된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버퍼라는 것은 만에 하나의 불확실성을 갖고 나서 많이 채워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캐시카우처럼 계속해서 채워두는 게 아니고 채워두는 거는 끝났어요. 이제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FOMC는 넘어가더라도 6주 뒤에 6월 FOMC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손 들고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거 잡으려고 금리 계속 빅스텝 가능한 거야?에 대한 논의들이 어디로 나타날 것 같으냐면요. 네. 3월 FOMC 딱 보자마자 저는 이 다플렛 점도표 네.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이렇게 발표할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6월달 FOMC에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더 산포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워드 가이던스, 뭐 커뮤니케이션 하겠다고 계속 프로젝션과 점도표로 나온 지가 벌써 한 7, 8년 됐는데요. 네.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냐에 대한 의견도 나올 만큼 6월 FOMC는 참 중구난방일 거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라는 것은 결국 분수령이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올 FOMC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의 컨센서스대로 나올 것 같고요.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견은 6월 FOMC에서 좀 더 확대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네.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관점에서 네.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항상 올해 연준을 올해 12월에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서 팀장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야, 올해 FOMC 참 매둘기였어 라는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인 듯 했는데 둘기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 매파적인 성향을 꽤 강력하게 내세웠던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속내가 아마 6월 FOMC부터 나올 수 있다. 즉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빅 스텝이 아니고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금씩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소리야? 기대 인플레이션 봐.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거는 훨씬 더 안 좋은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빨리 자이언트 스텝까지 해야 돼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은 5월 FOMC까지는 매파적인 사람들이 힘을 많이 받고 있죠. 이게 경기 지표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논리 이런 것들이 다시 조금 희석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외환 시장의 변화를 네네. 좀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균열이 나올 때는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게 외환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외환시장에 나오는 컨센서스들을 쭉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게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참 강하죠. 근데 보면 뒤에 뭐 표부터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뭐 이것저것 쭉 있었는데 네. 이겁니다. 파란색은 이제 선진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인덱스를 좀 바꿨어요. 2022년 1월 1일 100으로 기준해서 다시 산출한 겁니다. 올해 1월부터요? 네. 올해 1월부터 그냥 둘이 비교하려고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시면 달러가 둘 다 강하긴 한데요. 이 브로드완, 즉 이제 선진통화 외에도 G20뿐만 아니고 신흥통화들과 대비한 달러보다 훨씬 더 선진통화 대비 강합니다. 그럼 반대로 유로화랑 엔화가 죽을 쓰는 약세가 심화됐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최근에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해라고 하면 우리 달러 환율이 오늘 1,250원 선을 터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위안화는 지금 6.5 위안이고요. 생각보다 유로화나 엔화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달러는 강하긴 강한데 이 주요 통화 대비 강하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유로화와 엔화가 너무 약하다. 자, 그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다른 애들도 약해질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저는 바뀔 때가 아마 위안화가 키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위안화가 2016년의 데자뷰? 네, 조심스러운 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뭐 일단 곧바로 이건 차트부터 좀 볼까요? 2016년에 뭐 하셨어요? 2016년에요. 어디 계셨나요? 네, 하나금융투자에서 네, 위안화 쇼크에 대해서 대응 페이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 같이 있었던 최상무님과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금융투자에 계셨고 맞습니다. 2016년에. 네. 2016년 초에 2016년 초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보시면요.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 지금하고 비슷한 거는 뭐냐면 지금이 훨씬 더 급해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역전됐습니다. 역축으로 했거든요.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게 거의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금리 차의 확대는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요. 네. IMF의 워킹 페이퍼를 보면 어떤 환율에는 금리 차가 유효하고 어떤 환율에는 금리 차가 유효하지 않은데 그게 사후적인 해석을 보면 결국 마켓 사이즈와 규모예요. 결국 비슷한 규모끼리는 금리 차이에서 자금이 이동한다라는 게 실증 분석 하이고
하지만 한국하고 미국처럼 워낙 10배 이상의 규모가 나는 국가들은 금리차보다는 뭐 주가의 상대 강도라든지 다른 게 훨씬 더 설명력이 높다라는 게 지난 2010년에 매우 유명한 논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G2가 가장 사이즈가 비슷한 국가인 것이죠. 물론 네. 제도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2015년, 16년에도 당시에도 미국이 이제 긴축 스탠스를 올리는 가운데 당시 위안이 물론 이때 위안의 제도 개선도 좀 있었습니다. 종가 네. 기준으로 위안을 선정하는 일부 해프닝도 있었지만 결국 7위안가까지 갔던 이 흐름세. 지금 최근에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죠. 네, 비슷하게. 저는 이게 빠르게 7위안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위안을 넘을 거다. 네. 7위안이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 6.5죠. 아이고. 네, 6.5니까. 그럼 네. 이제 이런 전망이라면 네. 사실 이제 이런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이런 전망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2015년, 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계속 이어가실 것 같은데요. 네. 예. 당시 신흥국 발작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신흥국 발작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조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마이웨이 할 거라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했던 것처럼 당시 긴축 속도가 줄었습니다. 2016년에. 그렇죠. 네, 결국 그 원인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결국 중국의 신흥국 위안화의 발작, 그 네. 발작이 글로벌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에도 아마 하반기에 위안이 7 가까이 근접하는 그 순간 역시 미국은 2016년처럼 1년에 한 번씩 기준금리 인상 폭을 지연시킬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속도는 분명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의 이 약세 흐름이 제 전망대로 올해 안에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을 살 수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역발상적으로 더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오히려 이게 지지부진하다면 올해 하반기 녹록치 않은 장이 지금도 녹록치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이게 이 전망을 들은 저의 입장에서는 네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7위안이 간다라고 하면 지금 빠르게 그냥 한 방 빨리 맞고 가면 좋은데 네. 7위안까지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네네.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죠. 지금도 힘든데 네, 더 힘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연준이 그때 가서는 아이 그래 고생했지. 네.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비둘기보다는 지금부터 금리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비유는 좀 사그라들 거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물가가 지금 40년의 최고치. 그러니까 그렇죠. 2015년, 16년하고 또 상황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 옥신각신이 엄청 심할 것 같고요. 그게 저는 6월 FOMC부터 아마 이견이 나타날 거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선반영뿐만 아니고 FOMC가 이벤트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상태, 네.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태가 꽤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6월 달까지는 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올해 투자할 수 있는 시기에는 좀 짧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의 생각대로 빠르게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게 3분기를 저는 수학의 계절로 보고 있고요. 수학하려면 언제 사야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악재를 잡고 천천히 매집하는 구간도 나쁘지 않다. 3분기 익절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단 연말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경기 침체 올 거라고 봅니다. 경기 침체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 답답한 고구마를 계속 먹고 있는 느낌인데, 한 방 더 먹이네, 고구마. 네, 저는 경기 침체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물론 뉴욕 연준에서 얘기하는 10년과 3개월물의 프락시, 더 나아서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10년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것들이 과거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개연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단 저는 조금 다른 뷰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건 올 것 같은데요. 되게 기간이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에 잠깐 한 2개월에서 많게는 1분기 정도의 경기 침체에 가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연준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시장은 창대했으나 빅스텝과 자이언스텝 결국 끝에 가서는 마침표를 또 못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망은 굉장히 클리어한데 그 전망을 들은 입장에서 고구마를 먹는 느낌이에요. 시원하거든요. 시원해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좋은데 네. 그 전망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좀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가 근데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이게 경기 침체가 맞아? 왜냐면 너무 그냥 순식간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지나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덮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큰 경기 침체가 왔었어야 되는 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그냥 짧게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